경남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모두 지난 일요일에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지금 2시에 이제 지급하고 표 받았는 거지. 지금은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혹시나 침이 튈까봐 이건 내렸어요.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확진 환자 수가 늘어도 방역 수위를 높이지 않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투코 불독은 MBC 경남 창사 53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약 2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맞을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MBC 경남 장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코로나19와 불편한 동행을 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래갈 바이러스일까, 우리가 또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도 좀 불편하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약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 오늘 함께한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가볍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에게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코로나19가 지금은 이제 그 감염병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예. 사실 이런 그 코로나 감염이 되면 그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 정도 되고,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지역은 0.3% 정도로서 우리 어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이라든지 그 방역 당국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솔선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방역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잘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관리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을 한참 맞고 있는데 보통 백신 개발부터 승인까지 그다음에 현장에 실제로 이제 투입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다행히 짧아져서 한 1년 만에 된 것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지금 이제 올해 3월부터 지금 차근히 지금 맞고 있어서 올해 한 10월 정도면은 한 70%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일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또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정말 이렇게 좀 우려로 약간 또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교수님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2년에 사스가 있었어요. 사스가 있을 때는 되게 중국을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중국에 있으면 사스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1월서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봉쇄가 되니까 거의 뭐 국제적인 학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학회라고 하더라도 작년 1월서부터 아마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 마냐 되는 논의가 있었고 작년 2월서부터는 거의 학회가 다 중지, 연기, 취소. 그래서 일단은 되게 처음에는 연기했다가 이제 조금 이거 풀리면은 만납시다 이랬다가 거의 지금 취소하는 단계고 아마 금년도 지금 계획을 거의 잡지 않고 현재는 거의 온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회는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초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그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침을 통해서 옮길 수 있다.
한 번 걸리면은 폐에 손상을 가갖고 나중에 완치되더라도 엄청난 그 말하는 건강에 좀 안 좋다,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또는 병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병이다. 근데 요즘 약간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마 병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에 뭔가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1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현 기자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1월 말이죠.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이 남의 나라 얘기였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이제 접혀졌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지난 2월 21일입니다. 진주와 합천에서 각각 2명의 코로나 환자, 4명이 나오면서 우리 지역 여기가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뭐 병원에 코호트 격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취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 멈췄다 이런 얘기까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지역 얘기에서 결국 내 얘기까지, 우리 주변 얘기까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엄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진주에 뭐 대확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해 지역의 대확산, 그리고 최근에는 창원 남창원 농협 사태까지 겪으면서 경남의 인구 절반이 거리두기 4단계까지 가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숫자로 몇 가지 본다면요. 지금까지 경남에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의심 환자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죠. 확진 환자가 약 10,000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까지 28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제 첫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여러 가지 변화가 단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 이번엔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선주 단장께서는 이제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입니다. 의료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 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큰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전파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겨울철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독감이나 감기나 늘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그 호흡기 증상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환자가 많이 가는 이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이런 데는 실제로 이제 경영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기존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와 이제 사실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런 기존의 어떤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그 증상이 경미한 게 특징입니다. 거의 무증상이 거의 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이 정말 이제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병원에 와서 확진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뭐 진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런 의료진을 격리를 한다든지 병동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더 크게는 이제 병원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은 되게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음압병동은 평소에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증축을 해오고 이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제 시설적으로는 비교적 지금 잘 많이 확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의사나 특히 이제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공공 의료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잘 대비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김선주 단장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 게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 1년 6개월 만에 뵀거든요. 그 지난해 2월 27일로 올라가는데 시사라이브 불독에 출연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 어떤 그 동선이라고 할까, 그 기억이 굉장히 좀 부정확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이렇게 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부작용이 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낙인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며칠 전에 어디를 다녀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이 완전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이미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도 다 하고 또 방역도 완전히 마치기 때문에 이 어떤 동선이 공개될 무렵에는 이미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비교적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확진자 그 동선 그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당시 생방송으로 이제 김선주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동선 공개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었는데, 당초 굉장히 좀 저희 제작진들이 놀랬던 게 그 코로나 발생 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센 게 더 자주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설마 그렇겠냐라고 굉장히 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이 지금 상황을 벌써 예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상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지는 어떤 치명률이라든지 전파력이라든지 후유증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몰랐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정말 큰 파급 효과, 아마 인류 역사상 이게 가장 큰 그 감염병 재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학습하고 배우고 대응하고 하면서 지난 1년 반을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그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변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얘는 이게 변이를 쭉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완전히 퇴치하기보다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이해는 되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현진 교수님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국내에서는 K 방역 굉장히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뭔가 K 방역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K 방역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 그 개인의 동선 추적 기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 왜냐하면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다수의 나라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우리 아까 김선주 당장님은 동선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후적인 낙인 효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국민들이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감염 위험자 또는 잠재 감염자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재빨리 하고 또 사후적인 추적을 빨리 해서 또 그것에 호응하는 국민들, 물론 현재도 한 30%는 아직 그 동선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험시하는 이 사회적인 태도를 배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친하게 안고 뭐 악수하고 포옹도 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무언가 저 사람 잘못 내가 근처에 가면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그 이제 보낼 곳이 가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으로 모든 것이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자녀들도 가정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많이 아이들과 부부 사이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대다수는 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정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그 육아 부담이라던가 또는 식사하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서 가정 갈등이 일반적으로 지금 심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가족 내에서도 문제고 또 개인 간의 어떤 고립감 또는 최근에는 또 무력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또 사회적 불안, 이것이 점차 지금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결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꼭 이 방역 대책 세울 때 그 정신적인 방역이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을 꼭 같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질병 위주로 지금 주로 대책을 세우는데 정신적인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로나19가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에 뭐 여야 모두 힘쓰고 또 K 방역도 이름을 알리곤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경제에 타격이 컸는데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 강수를 두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거의 벼랑 끝까지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국민들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놓고 보면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까지 치달았습니다. 예.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그래 됐던 게 손실 그리고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하방 압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과 피해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가중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지원책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은 늦거나 적거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분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소상공인들 어떤 움직임들과 어떤 얘기들 하시는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가을 시즌 다가와서 또 그 봄 시즌에 실패한 부분을 만회해야 되는데 지금 또 나라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굶어 죽어라 식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가게 유지비만 없으면 가게 문 닫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원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버티시더니 그 다음은 다 취직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다 영세민들입니다. 지금 융조점이 고사위에 넣어 있고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게 하니까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전부 다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 다 보내고 혼자서 아침부터 나와갖고 9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대출은 막히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은 못하게 되는 상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집에 가라 아닙니까? 회사 내라. 장사할게 그러면. 어려움은 저희도 감염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로 따져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게 결론적으로는 영업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매출을 못 올린 것은 소상공인 잘못이지만은 행정당국에서 집합금지와 시간을 제한해서 인위적인 폐업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은 그는 행정당국에서 반드시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기에 K-방역이 선전할 수 있었는데 참 2년여의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면 접촉으로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식품화하고 되게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 관련, 여행 관련 업종이 되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광 여행은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사실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광이 주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는 그렇게 타격을 그 일반 도민들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소득은 있어도 돈을 쓰고 싶은데 위험하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 영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금리 인상도 그래서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이제 한편으로는 뭐 대출이라던가 뭐 소득 보전에 관한 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가야 하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비 행태는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재 재난지원금 형태로 소득 보전 형태로 하는 것 플러스
사업 전환에 지원하는 걸 좀 해라. 예를 들어서 매장 내부에 좀 거리를 많이 두게 한다던가 통풍 환풍 장치를 개선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보전을 해준다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는 영업 행태가 이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드라이브 스루나 온라인 또는 배달 판매 뭐 이런 것도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상당한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다. 뭐 성공이라기보다 약간 비교적 매출 감소가 적은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시군이나 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지금 관광지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광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일부 지금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서울의 경우도 주요 광화문 일대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라스 또는 서울의 청계천 부근 같은 데는 광장 영업도 해서 유명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광장이나 테라스, 길거리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방역 효과가 있으면서도 또 영업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도시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도 뭐 이런 고통, 희생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 마산 의료원이 현재 그 코로나 환자였던 그 전담 병원이거든요. 네네. 현재는 이제 평소에 같으면 이제 약간 그 의료 취약 환자들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병원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코로나 환자만 다 격리병동에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선생님들도 다 자기 전공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환자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이런 의료 취약 환자들 본인들도 굉장히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의료인들도 이제 자기 어떤 전공 분야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 뭐 여러 가지 진료나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간호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방호복도 무겁고 굉장히 그 또 환자하고 이제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뭐 더 이렇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희생과 봉사 이것만으로 이렇게 1년 반을 버텨오기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평소에 이제 그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의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을 좀 미리 이렇게 양성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산 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50명 되는데 이분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20%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앓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한 2% 정도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분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 있어서도 참 충격도 컸고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쪽이 아무래도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고열이 있다면 또 진료받기도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인력이 코로나19 대처에 집중이 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존 의료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염병은 이게 그 개인 병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뭐 배탈이 난다, 감기가 걸린다,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동네 병원을 가면 되는데 이 전염병은 개인 그 사적인 의료 체계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은 사실은 공적인 의료 체계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공적인 의료 체계 내에서 전염병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좀 본격적으로 아마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밀집 지역에서 발달했고 이제 최근에는 지역의 그 중소 대도시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감염이 확산이 되면은 이제 농촌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농촌 지역이 의학
그 의료 취약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설사 감염된다고 해도 그 진단을 받는다거나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그 보건소 체계라든가 이러한 그 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농촌으로 확산될 거에 대비한 그 대비를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조금 우리가 IT 강국이면서 왜 그 원격으로 의료 진료하거나 진단하는 체제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 많이 발달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원격 의료 체계를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 속에 국민 대부분이 공공보건 의료 혜택을 다 받아봤을 텐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창사 특집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예, 지금 이 접근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예측하는 건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점차 희박해들고 있고, 코로나라 소위 같이 산다는 표현인데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백신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도 아마 설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일상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그리고 악수의 양식도 손을 마주 잡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주먹 악수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손 소독하는 거라든가 집에 와서 손 씻는 위생관념, 열 체크하고 열이 높은 사람은 하여간에 집으로 돌아가라든가 하면 쉬어라, 또는 하여간 여기에는 출입하지 마라. 아마 이러한 관행들은 앞으로 계속 그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뭐 회합을 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코로나19와 함께하면서 아직 2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상이 뒤바뀌고 있는 건데 뭐 동일 집단 격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호트 격리에서 우리말로 바꾼 거였고, 뭐 진단 키트도 진단 꾸러미, 뭐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 그런데 벌써 위드 코로나 시대도 우리말로 또 나왔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위드 코로나 시대, 이 말 우리말로 좀 바꿀 게 없을까 해서 이제 문체부하고 국립국어원이 지난달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새말 모임이라는 걸 했는데요. 네네.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였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단어를 그 코로나 일상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국민 600명에게 이제 그 수용도 조사를 해봤더니 96%가 이렇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일상, 정말 이게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은데 이현정 교수님께 또 이제 여쭙고 싶은 게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이란 단어도 좀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상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인류가 살아온 이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생활에서 보면은 가정 생활, 뭐 직장 생활, 그 외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보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를 염두에 둔 일상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가족 관계. 추석 때 코로나가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아야 되고, 직장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직장을 가지 못하고,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사태로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가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요것의 가장 큰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그 사생활과 정부의 그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소위 그 요새 동선 추적하는 것이 휴대폰하고 대개 보면은 신용카드 이런 걸 가지고 현재 동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선 추적에 대해서 현재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사실은 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움직이는 것, 어디에서 돈 쓴 것을 국가가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뜻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노출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국가가 100% 선하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또는 국가만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걸 민주주의적이건 또는 윤리적인 차원이건. 그래서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은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훨씬 심해진다는.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좋게 얘기하면 국가를 선하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코로나 일상,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런 고민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 일상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은 공개적으로 준비 작업을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9월 말 10월 초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은경 청장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우선 처음에 나왔던 발언이 지난달 23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위드 코로나 준비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코로나와 공존하되 교육, 돌봄, 경제생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만회하겠다는 얘기했죠.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흘 뒤였습니다. 26일 이 질병관리청 정례 브리핑에서는요.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접종 완료돼야 된다.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시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실제 정은경 청장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19가 예전에는 예방접종으로 퇴치하거나 좀 더 일상 회복에 대한 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력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그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예방접종으로 치명률, 또 위중증률은 낮추되 역학 대응이나 의료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서 좀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유행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도 의료 대응이나 방역 대응이 철저히 돼서 저희가 감당 가능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를 가능해야 어느 정도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월 말 10월 초부터는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들, 검토 작업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방역 전략의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의견은 분명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은 좀 우려의 시선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궁금합니다. 지금 논의할 시기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단장님.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유행 지금 4차 대유행이고 하루에 뭐 거의 2,000명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환자가 많은 상태에서 사실 위드 코로나를 논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정은경 청장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국민의 70%,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델타 변이가 되면서 그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가 접종이 되는 아마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는 하되 현재의 이 4차 대유행 이 불길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되게 정부가 예측 발표할 때 사실은 항상 낙관적 발표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서부터 우리가 쭉 진행이 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제 100% 종식되기는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100% 종식은 어렵지만은 같이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논의해서 말하자면 국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정보를 갖고 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보면 아까 소규모 자영업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의 문제의 경우에도 그럼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새로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저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부의 환기 장치라든가 거리 두기를 이제 완전히 정착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는 바깥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온라인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 준비를 해줄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학교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학력 저하 현상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또 학력 저하 플러스 그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학력 격차가 과거보다도 더 심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의 그 불평등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불평등의 고착 또는 대비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당연히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고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것을 이제 언제 어떻게 그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이제 그야말로 한꺼번에 확 풀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그냥 하루에 한 3만 명씩 환자가 발생을 하고 또 하루에 100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이제 그 원래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한꺼번에 푸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점차 그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주제만 하더라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장밋빛 희망, 기대감을 지금 바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경제계라든지 산업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데 이 방역 전담하는 그리고 이제 김선주 단장님처럼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개인의 발언들이 이 국민들과 그다음에 대상자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일종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는 좀 느낌이 좀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일상은 준비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해야 될지 또 의견들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아무튼 이제 보건 위생이 중요하다.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다 이번에 공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을 누구부터 접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노약자, 그러니까 걸리면은 병원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한편 생각하면은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들 또는 미래 세대 여기를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서 뭐 확산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세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데 또는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교육 쪽에 접종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앞으로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냥 코로나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 또는 사회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된다.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사람도 만나고 또는 회합도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장님.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성인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빨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이렇게 이제 예방 접종률을 높여야만 우리가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지금 델타 변이가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델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이제 치명률도 높고 전파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꼴 뭐 코로나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또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증 코로나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라든지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해야만 이것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단장님께서 영국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로 이미 전환했다고 했는데 최근 개막한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관중들도 꽉꽉 들어와 있고요. 또 뉴스 보면은 브라질 해변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 기자, 세계 속에 그렇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가까운 그 싱가포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7월입니다. 예. 이 코로나와 공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좀 핵심만 얘기하자면 단계적 완화인데요. 예컨대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봉쇄라든지 감염자 추적이라든지 그리고 일일 데이터 이 확진자 집계하는 것을 이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그리고 대규모 이렇게 사적 모임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영국 사례 얘기했던데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애초부터 생활치료 격리센터라는 것 자체를 좀 두지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예. 심하게 아프면 이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뭐 지금 뭐 축구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풀렸는데 어쨌든 개인 방역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중증이 되면은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었던 거죠. 네, 참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난인데 최근에 뭐 날씨 같은 것도 떠올려 보면은 태풍도 오고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이런 좀 악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합 재난이라는 그 화두를 좀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이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 코로나 기간에만 하더라도 이 방글라데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란 같은 데는 대규모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사이클론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이게 재난이 이제 겹쳤던 거죠. 재난이 겹치게 되면은 이 복구하는 현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피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방역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휘하는 이 재난 방제 본부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지 취재진 이 모두가 이렇게 그 재난 현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인력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방역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당장 논의돼야 될 것들이 이제 복합 재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 복합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비책이 있다든지 매뉴얼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회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또 자연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중앙방재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잠깐 모아봤습니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또 장기적이고 또 각 전 부처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그 소관 부처의 장관이 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크고 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자연재난 가운데 풍수해가 85%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뭐 지난해도 사실 이제 가뭄이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태풍이 이제 한 번 왔고 또 이제 올 수도 있는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장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많은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만 하더라도 이제 그 어렵고 중차대한 주제인데 이 복합 재난까지 두 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자연 또는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과거와 다른 것이 현재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가족도 점차 소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을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사는 거하고 혼자가 사는 거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매우 다릅니다. 10사람이 살면은 그 고통이나 이런 것을 분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차가 어떻게 어디에 빠졌다 이러면은 자기가 혼자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차를 대신 탈 수도 있고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현재 개인화되는 사회 또는 그 가족이 소수화되는 사회에서는 재난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국가나 또는 도시 지자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시면은요,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중앙 정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혼자 사는데 어디에 지금 묻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서 사람을 찾아내자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아무리 많이 군인이나 자위대를 동원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지자체와 잘 협력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19 대유행이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전 국민들도 겪었고 또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사실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그 각 개인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개인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나 지방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결국 이런 그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 할까요? 그다음에 이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강화가 돼서 앞으로 이제 무슨 태풍이나 화재 무슨 지진 이런 어떤 복합 재난이 있을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대응을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MBC 경남 창사 53주년 특집으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해 오고 있는 지난 2년여간의 시간도 되돌아봤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해서도 세 분과 함께 말을 나눠봤는데,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듣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은 영향과 상처를 미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러한 그 감염병 유행에 잘 대비를 미리 했었는데요. 그런 그 준비와 대처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그 의료 자원, 그다음에 방역 체계 이런 걸 잘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현재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잘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완만하게 이렇게 좀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11월 이후에는 많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사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직장 같은 데는 이제 뭐 아프다고 하면은 억지로 나오라 소리 절대로 안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은 뭐 휴일 같은 거 많이 만들면서도 그다지 큰 사회적 저항이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휴일 더 많이 만들면은 뭐 경제적 손실이라던가 뭐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었는데 지금 비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보면은 가정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점차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정상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아무튼 또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교육을 돌보는 시간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회적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염병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게 아까 뭐 사소한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아주 굉장히 큰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하면서 좀 소비도 좀 절제하는 이런 거 하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좋을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답은 없지만은 사회적인 연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다시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합니다. 예, 장현 기자 듣겠습니다. 오늘 주제 가운데 저는 일상의 변화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와닿는데요. 일상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일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코로나19가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부 기업체에서는 소규모 그룹 업무가 굉장히 차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상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그렇다면 과연 인간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현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 국가의 기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그러면 국가의 업무, 지자체 업무, 그리고 이제 나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를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창사 특집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지난 창사 특집만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종식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해 만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었고요. 말씀대로 이제 기후 위기나 또 뭐 여러 환경 문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이 처한 일상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각적인 대응과 또 빠른 복합적인 대처가 무조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MBC 경남 창사 53주년 맞아서 특집으로 마련했던 샤토크 불독인데, 아무쪼록 다음 창사 특집에는 코로나 일상이 아니라 코로나 없는 일상, 코로나를 극복한 일상으로 꼭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